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방끈 운운하며 푸대접하는 시모에게 시원하게 복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이자 동시에 가장 만만한 일꾼입니다.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 하나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마치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 취급하거나 아니면 감정 없는 로봇처럼 대하곤 했죠. 하지만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니까요. 이번 설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뇌관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던 걸로 기억해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설날 당일 아침, 분주한 주방에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탕국 간은 아까 다 맞췄어요. 더 넣으면 짜서 못 먹어요. 아니, 내 입엔 싱겁다니까 그러네. 너는 시어미가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니? 배운 게 없으면 어른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음식도 머리가 좋아야 맛을 내는 거야. 네가 뭘 알겠니? 간장 더 부으시려면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전 나중에 국 짜다고 타박 듣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음식 맛이랑 학력이 무슨 상관인데요? 요리학원 박사과정이라도 따와야 국자 잡게 해주실 건가요? 어구구? 말 대꾸하는 거 좀 봐라. 저 주둥이는 확! 야, 며느리.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해보자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난 추석 때도 어머니가 소금 더 넣으셨다가 짜서 다 버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간 못 맞췄다고 온 가족 앞에서 망신 주셨죠? 2번은 안 당해요. 이게 정말? 아, 엄마. 아침부터 또 왜 그래? 적당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당신은 나와서 숟가락이라도 좀 놓지? 엉덩이에 본드 붙였어? 아,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근데 너도 참 대단하다.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가면 될 걸 꼭 그렇게 따져야 하냐? 엄마 성격 알면서. 네네 하다가 바보 된 게 벌써 3년이야. 당신은 빠져? 상황 파악 안 되면? 주방 공기는 살벌했지만 저는 묵묵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씩씩대며 거실로 나가버리셨죠. 그때 안방에서 늦잠을 자던 아가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30이 다 되도록 시집 안 가고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시누이였죠. 아, 언니. 냄새 때문에 깼잖아요. 환기 좀 시키지. 그리고 나 목마른데 물 좀 줘요. 얼음 띄워서. 아가씨, 손 없어요? 발 없어요? 정수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사상 올릴 음식 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요? 아니,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며느리가 시누이 물 한 잔 떠다 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이러니까 엄마가 언니 보고 융통성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융통성은 아가씨가 챙기세요. 나이 30 먹고 자기 물 하나 못 떠먹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저번 명절에 약속했죠. 다음부턴 음식 돕겠다고. 얼른 와서 전 부쳐요. 아, 나 내일 어제 새로 받았단 말이야. 이거 망가지면 언니가 물어줄 거예요? 그럼 그 손톱 보호하면서 얌전히 앉아서 물 떠다 드세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가씨는 입을 삐죽거리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걸 싫어합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노동을 독박 씌우려는 심보가 뻔히 보였죠.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아주버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주버니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주는 분이셨어요.
워낙 성격이 유약하고 경제력이 없어서 시어머니 기에 눌려 살긴 했지만요. 재서씨, 명절인데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도울까요? 아니에요, 아주버니. 거의 다 했어요. 형님 몫까지 제가 다 해야죠, 뭐. 들어가서 쉬세요. 그래도 재수씨 혼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성격이 좀 불같으셔도 재수씨가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버니, 신경 쓰지 마세요. 늘 있는 일인데요, 뭐. 아주버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거실 구석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니를 볼 때마다 혀를 차셨죠. 돈 못 버는 장남보다 말 잘하고 사업한다는 차남을 훨씬 예뻐하셨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잘난 차남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였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머, 형님, 벌써 음식 다 하셨어요? 세상에, 손도 빠르셔라. 저는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지 뭐예요. 도와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형수님,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집안에 기름 냄새가 너무 배었다. 환기 좀 더 시키지 그러셨어요. 동서, 지금 도착한 거 아니잖아. 아까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한참 있다 올라온 거 다 봤는데? 네? 아니에요, 형님. 그게 전화 받을 게 좀 있어서 업무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래? 무슨 업무길래 시댁 주차장에서 20분이나 통화를 해? 그리고 서방님은 기름 냄새 싫으면 본인이 와서 환기하고 냄새 좀 안 나게 좀 돕지 그랬어요. 늦게 와서 지적질부터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 형수님은 참 농담도 못하겠네.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동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볼 때와는 눈빛부터가 달랐죠. 아이고, 우리 셋째 며느리 왔니?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너는 손에 물 묻히지 마라. 네 형님이 다 해놨다. 너는 가서 과일이나 좀 먹어. 어머, 그래도 돼요? 형님한테 너무 미안한데. 형님, 제가 나중에 설거지는 꼭 할게요.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겠죠. 동서는 그냥 앉아 있어요. 어차피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저번에 접시 깬 거 생각하면 내가 불안해서 못 시키겠어. 동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지만 시어머니가 보고 계셔서인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동서는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을 일부러 잘 보이게 식탁 위에 올려두더군요. 그 가방 짝퉁인 거 제가 모를 줄 아나 봅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면서 눈대중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백기를 많이 사봐서 아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굳이 지금 터뜨리진 않았습니다. 타이밍은 따로 있으니까요.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린 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비교와 멸시가 시작됐죠.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돈과 학벌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은 잘 돼가니? 저번에 보니까 TV에도 나올 것 같던데. 아, 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어렵긴 한데 저희는 끄떡없어요. 이번에 강남 쪽에 2호점 낼까 생각 중이에요. 투자자들도 줄을 섰고요. 맞아요, 어머님. 그 일 때문에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모님 소리 듣는 것도 이젠 지겹다니까요. 이번에 골프 회원권도 갱신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한번 가야 하는데 시간이 안 나네요. 아이고, 장하다. 역시 남자는 배포가 커야 해. 그래야 여자도 편하게 살지.
누구처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아등바등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니? 시모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제 남편을 향했다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렸는지 캑캑거렸죠. 아유, 엄마는 밥 먹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곧 할 거고. 승진은 무슨. 너 입사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리야. 네 동생 봐라. 응? 벌써 사장 소리 듣고 다니는데. 이게 다 내조 차이야. 여자가 똑똑하고 배운 게 있어야 남편을 끌어주지. 넌 지 만나서 되는 일이 없지 않니?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시죠.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출 이자 갚고 생활비 드리는 게 누군데요? 서방님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 아직 원금도 회수 못 하셨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랑 실속 있는 거랑은 다르죠.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 그이가 어머님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잠시 융통한 건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형님이 아주버님 내조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학벌 콤플렉스 때문에 아주버님이 기 못 펴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학벌 콤플렉스? 동서,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형님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일하셨다면서요. 저는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대화할 때 가끔 형님이랑 벽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교양의 차이랄까? 맞아요, 언니. 저번에도 제가 미술 전시회 얘기하니까 언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식탁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남편은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고 아주버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만 들이키셨죠. 시동생은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 하나로 저를 완벽하게 깔아뭉개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수준 차이라... 그래요. 그 대단한 대학원 나온 동서는 그래서 시댁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일하나 보네요. 그게 그쪽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양인가 봐요? 어디서 말대꾸야.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밥이나 먹어. 밥맛 떨어지게 정말.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일을 깎는 건 저였고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애교를 떨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세배를 하고 용돈을 드리는 시간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약수하지만 저희 성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친구분들하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동서가 아주 두툼한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 두께를 만져보시더니 입이 귀에 걸리셨죠.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시는 모습이 참 경박스러웠지만 아무튼 5만 원권 다발이 꽤 두둑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딱 봐도 100만 원은 되어 보였죠. 아이고, 역시 우리 셋째네가 최고다. 좀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넓니? 요즘 경기도 어렵다는데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이 맛에 자식 키운다니까. 고맙다. 고마워. 에이, 어머니, 더 드려야 하는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죠. 다음에 사업도 잘 되면 차 한 대 뽑아드릴게요. 와, 진짜? 오빠 대박이다. 엄마 좋겠네. 역시 능력 있는 아들이 최고야. 모두가 박수를 치고 웃고 떠드는 사이 제 남편이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주 얇은 흰 봉투였죠. 엄마, 아버지, 저희도 세배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 그래, 어디 보자. 너희는 얼마나 준비했나?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봉투를 열어보셨죠. 그 안에는 10만 원권 수표 딱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에 차있던 눈빛이 경멸과 분노로 바뀌는 건 찰나였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서가 입을 가리며 푹 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냐? 용돈이요. 설날이라 준비했어요. 10만 원? 지금 나한테 10만 원을 용돈이라고 내미는 거냐? 네 동서는 100만 원을 가져왔는데 너는 맏며느리라는 게 꼴랑 10만 원을 내밀어? 장난해 지금? 형편껏 하는 거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분수에 맞게 살라고. 저희 형편에 10만 원도 큰 돈이에요? 뭐? 분수?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절에 시어미한테 10만 원 주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 내가 거지냐? 동양해?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얀 봉투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사이로 수표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너 나 무시하냐? 가방 끝 짧은 티를 이렇게 내?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안 배웠어? 어른 공경하는 법도 몰라? 차라리 가져가라 이깟 푼돈. 더러워서 안 받는다. 언니, 진짜 너무하다. 엄마 자존심 상하게 그게 뭐예요?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민망하네. 오빠 기 좀 살려줘요. 진짜 셋째 언니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형님이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형님, 아무리 그래도 기본 예의라는 게 있는데 좀 그렇긴 하네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봉투를 주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삐져나온 수표를 다시 봉투 안에 곱게 넣었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을 때 제 표정은 더 이상 며느리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저 좀 도와줄래요? 이거 줍는 거. 네? 제가요? 언니가 버린 거 언니가 주워요. 왜 저한테 시켜요? 그래요? 알겠어요. 저는 봉투를 제 가방에 챙겨 넣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이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이 돈 물리신 거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하셨죠, 분명히? 뭐, 후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그래, 안 받아. 그깟 10만 원 없어도 나 잘 산다. 썩 가지고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 알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제 옷자락을 잡았지만 저는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때가 왔으니까요. 동서가 저를 보며 짓고 있는 그 오만한 미소, 시동생의 거만한 눈빛, 시어머니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 이 모든 풍경을 눈에 똑똑히 담았습니다. 동서. 네? 왜 부르세요, 형님? 뭐 사과라도 하시게요? 아니, 사과는 내가 아니라 동서가 해야 할 텐데. 아까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기억 안 나? 어머님, 그리고 식구들 모두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거든요. 가방끈 짧은 제가 어떻게 이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동서, 왜 말이 없어? 아까처럼 형님은 교양이 없네, 수준 차이가 나네. 한마디 더 해보지 그래? 형님, 그게 무슨... 지금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뭘 어쨌다고. 기억이 안 나나 보네?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30분 전 이 집 앞 주차장 차 안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 앱을 켰습니다. 동서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동서의 입을 열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서방님, 말 안 하세요? 서방님 사업 지금 부도 직전인 거. 형수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부도는 무슨 부도입니까? 자금 회전이 잠깐 안 되는 거지. 곧 투자금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형수님한테 돈 빌린 건 그건 그냥 잠깐 융통한 거예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합니까? 융통? 그래, 융통이라고 치자. 근데 그 융통한 돈 200만 원 내 통장에서 나간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동서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보내준 돈이지. 근데 그 돈 받자마자 동서가 한 행동이 참 재밌더라고요. 100만 원은 현금으로 뽑아서 어머님 용돈 드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본인 카드값 막는 데 썼죠? 이게 무슨 소리냐? 세아가, 네가 말해봐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셋째 네가 돈이 없어서 둘째 며느리한테 돈을 빌려? 그것도 200만 원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동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동서가 드린 그 두툼한 용돈 봉투, 그거 사실 제 돈이에요. 동서가 주차장에서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거든요. 어머님한테 용돈은 드려야 하는데 카드가 다 정지됐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요. 제가 200만 원 송금해 주니까 바로 편의점 ATM 가서 뽑아온 돈이 저거예요. 형님,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금방 갚는다고 했잖아요. 갚는 게 문제가 아니지. 내 돈으로 생색은 본인이 다 내고 정작 돈 빌려준 나한테는 수준 차이 운운하며 무시했잖아.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가방끈 짧아서 계산이 안 될 줄 알았어?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다 까발려서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합니까? 형은 뭐 하고 있어? 형수가 집안 분위기 다 망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은 시동생의 고함에 어깨를 움찔하더니 슬그머니 제 쪽으로 돌아앉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좋은 날인데 왜 그래? 동생네 사정이 딱해서 도와준 거면 그냥 넘어가지. 엄마도 계신데. 당신은 빠지라고 했지. 그리고 당신도 깨끗한 척하지 마. 동생네가 200만 원 빌린 게 우스워? 당신은 작년에 나한테 얼마나 빌렸는지 잊었어? 저는 화살을 남편에게로 돌렸습니다. 이참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남편의 치부도 드러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작년 여름 기억하시죠? 그이 주식으로 대박 났다고 어머님한테 안마의자 사드리고 아버님한테 양복해드린 거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역시 우리 큰아들이 최고다. 며느리 잘 들어와서 일이 잘 풀린다 하셨죠? 그래, 그랬지. 우리 아들이 능력 좋아서 효도한 거 아니냐?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그때 그이 주식으로 5천만 원 날려먹고 사채 쓰기 직전이었어요.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온 애 만회해서 잘리기 일보 직전이었다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5천만 원? 그 5천만 원 누가 갚아줬을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가방끈 짧은 제가 갚았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 정리하고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 깨서요.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엄마 걱정하시게. 걱정? 지금 걱정이 문제야? 당신네 식구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벙어리 노릇해야 해? 어머님, 그 안마의자요. 사실 제 카드로 할부 긁은 거예요. 아직도 할부금 제가 내고 있어요. 아버님 양복도 제가 백화점 가서 사온 거고요. 남편 기 살려주려고 제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아주 온 가족이 저를 호구로 하시네요.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셨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아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난 일을 굳이 지금 꺼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오빠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능력돼서 갚아준 거면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 생색을 내야 해요? 저는 아가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아가씨의 이중성이야말로 제가 가장 치를 떠는 부분이었죠. 아가씨. 네? 아가씨가 지금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작년에 오빠 비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한 게 누구였더라? 1년 전 신혼집 거실. 아가씨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눈물에 번져 엉망이었고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언니, 제발요. 오빠 좀 살려주세요. 엄마 아시면 쓰러지셔요. 우리 집 지금 오빠 빚 갚아줄 돈 없단 말이에요. 언니 친정에 돈 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한 번만요.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언니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제발 오빠 회사만 안 잘리게 해주세요. 네? 아가씨, 5천만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갚아주면 그이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오빠, 제가 단속할게요. 언니가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엄마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언니 시집살이 안 하게 제가 중간에서 다 맡을게요. 진짜예요, 언니. 언니는 우리 집의 구세주예요. 현재 시댁 거실. 그때 나한테 구세주라며.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며. 근데 1년도 안 돼서 까먹었나 보네.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지? 수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된다고? 엄마 기분 좀 맞추라고? 그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오빠 빚 갚아줄 땐 우리 언니 최고고 돈 다 갚고 나니까 이제 무식한 올케야? 아가씨 기억력이 금붕어 수준인 건 알겠는데 양심까지 없을 줄은 몰랐네. 아가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이 너무 크신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셨죠. 이것들이 다 나를 속여? 둘째 놈은 빚쟁이고 셋째 놈은 부도 직전이고 그럼 여태 내가 받은 용돈이며 선물이며 다 제 돈으로 생색낸 거였어? 네, 맞아요. 어머님이 입에 달고 사시는 그 잘난 아들들 능력 다 허상이에요.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 어머님이 무시하던 제가 다 했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고졸 주제에 어디서 큰 돈이 나서 그 빚을 다 갚아? 혹시 너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했냐? 아니면 친정에서 무슨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는 거야? 어머님,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고집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죠. 학력이 낮으면 돈도 없을 거라는 편견. 여자는 남자 덕을 봐야 한다는 그 낡은 사고방식. 이제는 박살을 내줘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두 아들이 사실은 제 도움 없이는 10만 원짜리 밥 한 끼도 편하게 못 사 먹는 처지라는 거죠. 그리고 동서. 네. 내 돈 200만 원 지금 당장 갚아. 형님, 지금 당장은 현금이. 시계 팔아. 저거 롤렉스 짭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A급 이미테이션이라도 중고로 팔면 100만 원은 나오겠네. 가방도 팔고.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깟 200만 원? 내가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줘, 그럼. 지금 당장. 근데 통장에 10만 원도 없어서 아내한테 돈 빌리라고 시킨 주제에 무슨 돈으로? 설마 또 사채 쓰게? 시동생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올려다보며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아까 제 돈 봉투 던지셨죠? 푼돈이라고. 그래, 10만 원이 돈이냐? 내가 거지야? 10만 원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들들 빚 갚아준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도둑질했냐고 물으시네요. 참 일관성 있으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그 봉투.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하지만 이제는 용도가 바뀐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이거 어머님 칠순 여행 보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어머님 유럽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저는 봉투에서 수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0이 7개가 찍힌 1,000만 원권 수표. 거실 조명 아래서 수표가 팔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그 수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동서와 시동생, 아가씨의 시선도 동시에 꽂혔죠. 저게 1,000만 원? 네, 제 비상금 통장에서 뽑아온 거예요. 남편 몰래, 시댁 식구들 몰래 열심히 모은 돈이 아니라 그냥 제 용돈 통장에 있던 거 뽑아온 거예요. 그걸 놔주려고 가져온 거냐? 시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으려다 멈칫하셨습니다. 아까 뱉은 말이 있으니까요.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수표를 다시 반으로 접었습니다. 드리려고 했죠. 근데 어머님이 10만 원도 푼돈이라며 던지셨잖아요. 10만 원도 아까워하는 분한테 1,000만 원은 너무 과하죠. 안 그래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네가 성의를 보였으면. 성의요? 3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제사상 차리고 빚 갚아준 건 성의가 아니고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은 성의인가요? 저는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제 지갑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동서. 저 무시하면서 늘 하던 말 있죠. 가방끈 짧아서 좋은 직장 못 구하고 집에서 논다고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하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니까. 근데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는 안 궁금하셨어요? 여보, 설마 말하려고? 남편이 사색이 되어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너 이번에 가게 오픈한다는 곳 땡땡동 땡땡빌딩 1층 맞지? 어?
형수님이 그걸 어떻게... 제가 말한 적 없는데? 말할 필요 없지. 임대차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네? 그게 무슨... 네가 계약하려던 그 건물주 위임장 쓴 대리인 말고 진짜 소유주. 그게 나야. 거실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동서는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계셨죠. 못 믿겠으면 지금 부동산에 전화해봐. 아, 오늘 설날이라 안 받으려나? 그럼 계약서 다시 확인해봐. 소유주 이름, 내 이름 석자니까. 말도 안 돼. 그 건물이 얼마짜린데. 형수님이 건물주라고요? 형, 이거 진짜야? 진짜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땅이 재개발되면서 보상받은 걸로 산 거야. 너 임대료 깎아달라고 사정했다며. 그거 다 네 형수한테 한 말이야. 시동생의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형수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는 쓰러진 시동생을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가방끈은 짧아도 건물 보는 눈은 좀 있거든. 내 건물에 월세 밀리면 얄짤 없는 거 알지? 보증금 까먹기 전에 나가라고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아, 이미 계약금은 걸었으니 물르려면 100 매생해야겠네? 암튼 자, 이제 제 정체도 알았으니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저 이 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은 안 나가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동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동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지 뻐끔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에 무슨 일이십니까? 네, 소장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땡땡동 상가 1층 계약건 때문에요. 임차인 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는 제보를 받아서요. 네? 아, 그 자리가... 잠시만요. 맞습니다. 세입자분이 급하다고 하셔서. 그런데 사모님 동의 없이는 구조 변경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계약서 제7조 위반 맞죠? 원상 복구 명령 내려주세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넣었던 계약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 조항대로 처리해 주시고요. 내용 증명은 연휴 끝나는 대로 발송 부탁드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뜻이 그러시다면야 원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시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아니 건물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만 벌써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계약 해지라니요? 그러면 저 진짜 망해요. 망한다고? 아까는 나보고 수준 차이 나서 대화 못하겠다며.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수준 안 맞는 건물주랑 어떻게 계약을 유지해?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 입이 방정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그 가게 오픈 못하면 친정 볼 면목도 없어요. 친정엄마가 노후자금 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그 도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싸늘하게 동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노후자금? 동선의 친정 잘 산다며. 아버님이 무슨 중소기업 임원이라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게 아빠 은퇴하신 지 좀 됐고 사실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시댁에 기죽기 싫어서 제가 좀 부풀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너네 집 잘 산다며. 강남에 아파트도 있다며. 그게 다 거짓부렁이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사기 결혼을 당해도 유분수지. 어머님, 사기라니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하도 기세등등하니까 저도 지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며느리는 친정 덕을 봐야 한다고. 그래서 있는 척 좀 한 게 죄예요? 와, 집안 꼴이 아주 볼만해졌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었죠. 저는 시누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도 정산할 게 남았거든요. 네? 저요? 전 언니한테 돈 빌린 거 없는데요. 돈은 안 빌렸지. 대신 혜택을 받고 있었지. 아가씨,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했죠. 신혼여행지 몰디브로 예약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잖아. 네, 맞아요. 오빠가 선물로 해준다고. 그 오빠 카드가 내 가족 카드인 건 알고 있니? 네? 남편, 너 아가씨 신혼여행 비행기표랑 리조트 예약 내 카드로 긁었지? 500만 원. 그게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에 월급 타면 갚으려고 했어. 월급? 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허락 없이 10만 원 이상 긁지 말라고. 저는 핸드폰을 들어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아가씨 잘 들어요? 지금 이 순간부로 그 예약 취소합니다. 언니, 안 돼요.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단 말이에요.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취소하면 저 개망신 당해요. 제발요. 망신? 내가 당한 무신은 내가 음식할 때 손톱 망가진다고 물 한 잔 안 떠먹던 아가씨가 내 돈으로 몰디브 가서 칵테일 마시는 건 말이 되고? 저는 가차없이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취소 완료. 위약금은 남편 용돈에서 까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갈 거면 아가씨 돈으로 가세요. 아, 돈 없나? 그럼 강원도라도 가시든지. 엄마, 언니가 나 신혼여행 못 가게 해. 진짜 너무해. 아가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가씨를 달래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시누이 시집 가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돈도 많다면서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사람이 돈이 있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베푸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죠. 저를 호구로 보는 사람들한테 왜 베풀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뭐? 내가 뭘 착각해? 지금 살고 계신 이 집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누가 내고 있는지 아세요? 그야 우리 둘째 아들이 내지. 가장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남편 월급 300만 원? 그거 대출 이자 갚고 남편 용돈 쓰면 끝이에요. 이 집 쌀값, 전기세, 관리비, 어머님 핸드폰 요금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어요. 그럴 리가. 못 믿으시겠으면 통장 내역 뽑아드릴까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은 나와요. 근데 뭐?
10만 원이 푼돈이라서 던져요? 저는 지갑에서 관리비 고지서 자동이체 해지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다 해지했어요. 이제부터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전부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내세요. 핸드폰도 끊길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아니, 며느라. 왜 이러냐? 우리가 지금 당장 무슨 돈이 있다고. 영감 연금으로는 택도 없는데. 동서한테 달라고 하세요. 100만 원씩 척척 내놓는 부자 며느리 있잖아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들이 좀 되시나 보네요. 제가 없으면 이 집은 그냥 모래성이에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볼 일 없으니 전 가볼게요. 남편, 차키? 차키 내놓으라고. 4명이 차잖아. 내가 할부금 다 내고 보험료도 내주고. 네가 타고 다닐 자격 없어. 여보, 지금 여기서 차까지 뺏어가면 나 어떻게 집에 가? 엄마도 보고 계시는데. 택시 타고 가. 택시비는 있니? 없으면 걸어가든지. 빨리 내놔. 세 쓸 때까지 안 주면 도난 신고한다? 하나. 남편은 울상을 찌며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기어코 폭발하셨습니다. 야, 너 정말 너무한다. 남편 길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차를 빼서? 네가 그러고도 안 했냐? 여자가 독해 빠져가지고는. 어머님, 독한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제 돈으로 산 차 끌고 다니면서 밖에서는 능력 있는 척, 집에서는 효자인 척. 그동안 제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아주 신나셨죠? 이제 그 연극 끝났어요. 저는 차키를 챙겨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전 갑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현관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왔습니다. 여보, 같이 가. 나도 갈래. 오지 마. 따라오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정리할게. 엄마랑도 연 끊을게. 동생네랑도 안 볼게. 당신 없으면 나 죽어. 나 회사도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오면 어떡해. 그건 네 사정이지. 그리고 착각하지 마. 네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리하는 거야.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어떤 봄바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야.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둬.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카드 쓴 내역, 동생한테 빼돌린 돈.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 저는 문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기생충도 숙주가 건강해야 살아남는 법인데 너희들은 숙주를 죽이려고 들었잖아. 이제 굶어 죽는 일만 남았네? 수고해. 쾅. 저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뒤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 시어머니의 곡소리, 동서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미련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제 명의의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속 시원하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백화점? 아니면 공항?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 모든 것이 온전히 저의 것이었으니까요. 엑셀을 밟자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시댁 아파트를 보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잘 있어요, 쓰레기 집안. 덕분에 인생 공부 비싸게 잘했네요. 그렇게 저는 저를 옥죄던 가짜 가족이라는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던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시댁을 나온 직후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메시지 100개, 발신자는 전부 시댁 식구들이었죠.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고 그 길로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면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게 뻔했으니까요. 푹신한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제가 해결한 일들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은 어제로 끝났으니 이제는 법적이고 현실적인 정산을 할 차례였거든요. 변호사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세요. 봐주는 거 없이 원칙대로요. 네, 의뢰인님. 보내주신 증거자료가 워낙 명확해서 소송 진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우선 남편분께는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청구, 시동생분께는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기지 통보 및 원상 복구 명령, 그리고 동서분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시어머니 명의로 된 공과급 대납 내역도 정리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 건 전부 청구해 주세요. 10원 한 장까지 다 받으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에게 현실이 배달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 돈줄이 끊긴 시어머니였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집에 전기가 끊겼어.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 한겨울에 늙은이 얼어 죽으라는 거냐? 어머님, 고지서 안 보셨어요? 제가 자동이체 해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납요금 내시면 다시 들어와요. 아니, 당장 낼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 시아버지가 관리사무소 가서 사정했는데도 얄짤없더라. 네가 좀 내줘라, 응? 이번만 내주면 내가 나중에 갚으마. 나중에 뭘로 갚으시게요? 아버님 연금은 이미 담보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서한테 달라고 하세요. 걔네는 지금 전화도 안 받는다. 가게 계약 해지됐다고 난리가 나서 지 코가 석자야. 야,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다시 들어오면 안 되겠니? 내가 밥도 하고 빨래도 다 할게. 싫어요. 저 지금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보낸 청구서 받으셨죠? 지난 3년 동안 제가 대납한 생활비 총 5,800만 원, 그것도 같이 갚으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 연금 통장 압류 들어갑니다. 뭐? 압류?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긴 누가 키워요. 다 큰 성인 며느리로 데려와서 부려먹기만 하셨으면서. 끊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내용 증명 잘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라니요? 원상복구요? 저 인테리어 철거 비용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서 잘 보고 도장을 찍었어야지. 남의 건물에 허락도 없이 벽을 허물어? 내가 그거 봐줄 줄 알았어?
형수님, 제발요. 보증금에서 까면 되잖아요. 철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계약 유지하게 해주세요. 저 투자받은 돈 다 날리면 진짜 신용불량자 돼요. 신용불량자? 잘 됐네. 형이랑 손잡고 파산 신청하면 되겠어. 안 그래도 네 형 나한테 위자료 줄 돈 없어서 빚내야 할 판인데 둘이 같이 알아보러 다녀. 형수님, 아, 그리고 동서 좀 바꿔봐. 내 전화 피하던데. 지금 옆에 없습니다. 친정 갔어요. 친정? 돈 빌리러 갔나 보네. 가서 전에 이번 주까지 200만 원 입금 안 하면 동서가 쓰고 다니는 짝퉁 가방이랑 시계 동네방네 소문내고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한다고. 콩밥 먹기 싫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시댁의 위세가 제 돈줄 하나 끊기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이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대망의 이혼 조정 기일. 법원 조정실에는 수척해진 남편과 저, 그리고 양측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며칠 새 10년은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꾀죄죄한 양복에 덥수룩한 수염. 제가 챙겨주지 않으니 본판이 드러난 거죠. 자, 신청인은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을 청구하셨고요. 피신청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시네요. 네, 전 이혼 못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노예처럼 살게. 당신 시키는 거 다 할게. 조종위원님, 이거 보세요. 저는 남편이 시동생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제 카드로 긁은 유흥업소 결제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결혼은 애초에 저를 경제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신뢰는 파탄 났고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군요. 피신청인, 이 정도면 기각되기 어렵습니다. 합의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여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집도 경매 넘어가게 생겼고 회사에서도 빚쟁이들 찾아와서 잘리기 직전이야. 나 좀 살려줘. 당신 돈 많잖아. 돈 많지. 근데 너한테 쓸 돈은 없어. 네가 그랬잖아. 여자는 남자 덕을 봐야 한다고. 나도 이제 내 덕 보면서 살려고. 너 같은 거머리 떼어내고. 결국 이혼 조정은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줄 돈이 없어서 급여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몇 달 뒤, 저는 친구와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입지도 못했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제 진짜 취향인 가방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한도 초과입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긁어보세요. 아, 진짜 짜증나게. 매장 한쪽에서 동서가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동서의 옆에는 낡은 유모차를 끄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야, 그냥 가자. 돈도 없으면서 무슨 가방을 사겠다고.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나와라. 어머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거 사서 중고로 되팔면 차익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제가 다가가자 동서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전기는 이제 들어오나요? 나쁜 년, 네가 우리 집구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이 오냐? 네 덕분에 우린 다 망했다. 네 시아버지는 화병 나서 누웠고 네 시동생은 빚쟁이들 피해 도망다닌다. 속이 시원하냐? 네, 아주 시원한데요. 망한 건 제 탓이 아니라 어머님 탓이죠.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하고 남의 등쳐먹으려던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형님, 아니, 저기요. 혹시 돈 좀... 동서가 제 명품 가방을 힐끔거리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다 못해 혐오스러웠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200만 원은 잘 받았어. 친정엄마한테 빌렸다며? 그 나이에 노모 등골 빼먹고 사니까 좋아? 그게 아니라 저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남편은 집 나갔지, 빚독촉은 심하지. 쌀 살 돈도 없어요. 10,000원만, 아니 5만 원만 빌려주세요. 거지야? 동량해? 옛날에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네요. 5만 원이 푼돈이라 안 받으시려나?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눈이 그 지폐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여기 커피값 하세요. 진상 손님 상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동서, 봤지? 내 돈은 일하는 사람한테나 쓰는 거야. 사지 멀쩡한데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한테는 10원도 아까워. 가서 폐지라도 줍든가 식당 설거지라도 해.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렸지만 백화점의 경쾌한 음악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새로 산 가방이 놓여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동산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땡땡동 상가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대기 중인데 계약 진행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이번엔 특약사항 더 꼼꼼하게 넣어주시고요. 사람 됨됨이도 좀 봐주시고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3년 전 주눅 들고 그늘져 있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저를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진작 이렇게 살걸.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탁 트인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이제 저의 계절도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 차창으로 멀어지는 백화점 건물이 마치 무너져버린 시댁의 모래성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일은 없을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제 인생은 너무나 찬란하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